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행복의 물, 지친 마음 씻어주는 힐링의 물, 제주의 미래 밝혀줄 희망의 물. 한결같이 당신과 함께하는 나는 20살 제주 삼다수입니다. 도민의 사랑으로 대한민국 대표 먹는 선물로 성장한 제주 삼다수. 지난 20년처럼 앞으로의 20년도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 20주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역시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스마트 트렌드 제주, 사람이 미래다. 4차 산업혁명 제주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제주 스타트업 협회 윤영준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주 아카데미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산과 제주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번으로 총 6회를 맞이했고요. 지난 5회에 걸쳐서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님 출발해서 대학 교수, 혹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이제 김봉진 대표 같은 각 기업 전문가 등 다방면에 걸친 전문가들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왔고, 이제까지 1,500명이 넘는 도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온 명사들이 여러분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설 예정이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간에 앞서 아카데미의 주관기관인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오경수입니다. 오늘이 6회차인데요.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참석한 중에서 우리 도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현기로 의원님하고 정민구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연구원의 김동전 원장님도 와 계시고 여성가족연구원의 이은희 원장님도 와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5회차는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고 강사님들 모셨습니다. 이번 달하고 9월 28일은 특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고대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제가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3년 동안 이제 정보보호대학원의 겸임 교수를 하던 인연으로 초청했습니다. 9월 28일은 추석 끝난 이제 금요일은 카이스트의 김용대 교수를 이제 초빙해서 블록체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론으로 빅데이터하고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렇게 강론으로 연말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쁜데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강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보보호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6회 4차 산업혁명 제주 아카데미를 맡아주실 강사님은 김승주 교수님이십니다. 김승주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재임 중이시며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블록체인 편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학자문단 사이버안전분과위원, 국방보호연구소 정보보호 분야 자문위원,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로 재직 중이시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정보보호 분야 권위자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의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느끼시는 대로 블록체인은 제주도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정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알고리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원희룡 저희 도지사님께서도 제주를 블록체인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자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 만큼 오늘 많은 관심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김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화폐의 미래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그럼 뜨거운 박수와 함께 김승주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제가 강의를 약속해 놓고선 밤새 한숨도 못 잤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행기 취소될까봐 거의 날밤 새다시피 하고 제가 첫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딴 데 회의 좀 하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아무튼 좋은 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왔더니 또 보니까 차이나는 클래스를 이렇게 또 틀어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를 저렇게 미리 다 틀어놔 주시면 안 되는데 해서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는 저게 5시간 동안 찍은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건 1시간인데 그게 뭐 NG가 나서 5시간이 아니고요. NG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5시간입니다. 그 연예인 분들이 엄청나게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뭐 중간에 엄청나게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들 많이들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가급적 전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전반적으로 개념이 어떤 거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 저는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비평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가급적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 저는 원래 이제 암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www.crypto.k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제 개인 블로그인데 저희가 보시면 뭐 정보보호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도 있고 블록체인 관련한 글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삼성 이런 데 가서 할 때는 훨씬 좀 기술적인 내용들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대중한테 할 때는 조금 좀 쉬운 내용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서 강연 들으시고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가서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보통 4차 산업혁명 그럼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러다가 블록체인을 막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하고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그러면 암호화폐 뭐 이런 것만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한 데는 TV 방송의 역할이 컸죠. 뭐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뭐 시사 프로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취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은 기억을 못 하시죠. 딱 하나 기억하시는 게 이렇게 인터뷰하는 중에도 저는 뭐 1억을 벌었습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JTBC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죠. 토론회가 열렸는데 블록체인 관련한 얘기는 별로 못 하고 이게 뭐 화폐냐 아니냐만 갖고 한 30분 이상 얘기하다가 끝났던 게 있죠. 뭐 암호화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뭐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 통화죠.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는 좀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로 나눠집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게임머니 같은 거,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걸 가상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암호화폐가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게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요. 정부에 나오는 모든 보고서는 그냥 가상화폐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호화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건 이 가상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짜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암호화폐를 업신여겨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주장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닥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시면 그냥 통칭해서 디지털 화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논문을 보신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이고요. 2008년 10월에 인터넷에 처음 공개가 됐고 실제로 저 논문을 구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렇게 인터넷에 사용되는 그런 것은 2009년부터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굴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니면 개인을 나타내는지 단체를 나타내는 건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를 막 추적해가는 논문도 있고요.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국 사람인 것 같다라는 페이퍼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건 저 사토시 나카모토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연합체다. 그래서 이 금융시장, 경제 시장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의 연합체일까요?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로라.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조금만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자, 비트코인이 최초의 암호화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요 분입니다. 데이빗 차움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학자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프라이버시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이 데이빗 차움 박사는 그냥 전자화폐, 일렉트로닉 캐시라는 표현을 사실 썼었습니다. 이 양반은 실제로 암호화폐의 개념을 1982년도에 내고요. 그리고 나서 91년도에 디지캐시라고 그러는 회사도 차렸습니다. 암호화폐 회사를 차린 거죠. 근데 5, 6년 정도 하다가 망합니다. 워낙 시대를 앞서갔으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왜 만들게 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신용카드나 수표를 쓰면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추적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얼마 썼는지 추적당하기 싫으면 현찰을 쓰면 됩니다. 5만 원권, 만 원권을 쓰면 되죠.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현찰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인터파크나 아마존 같은 데서 결제를 하죠. 이 사람은 그걸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현찰처럼 쓸 수 있는 어떤 걸 만들길 원했고요. 그래서 나온 게 암호화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을 보시면 여기 untraceable paymen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추적당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요. 바로 그래서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추적 불가능성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1982년에 데이빗 차움 박사가 내놓은 암호화폐, 그리고 26년 후에 나온 비트코인. 이 차이는 뭐냐면요. 이 위에 세 가지가 데이빗 차움 박사가 만든 암호화폐의 기본 요구 조건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추적당하지 말아야 되죠. 익명성. 그다음에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니까 A가 B한테 돈을 줬으면 B는 그걸 C한테 써야 되고 C는 D한테 써야 되죠. 양도성이 있어야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더블 스펜딩이라고 해서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것. 뭐냐면 우리가 5만 원권 화폐를 복사기로 복사하면 티가 나잖아요. 거의 특수 잉크를 인쇄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10, 10, 10 이런 디지털 정보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복사를 하면 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어치 암호화폐를 발급받은 다음에 10번을 복사하면 10,0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중복사용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는 복사해서 마구잡이를 쓰는 걸 막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중복 사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요 세 가지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바로 요거.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최초의 암호화폐 이렇게 안 나오고요. 최초의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익명성. 이건 데이비 차운 박사가 얘기한 거죠. 비트코인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요 탈중앙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 자꾸 탈중앙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하려고 그러면 블록체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안 쓰고도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데이비 차운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뭐 암호화폐 이게 너무 기니까 그냥 도토리라는 표현을 쓸게요.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의 도토리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은행에 1,000원을 줍니다. 그리고 1,000원어치 도토리 주세요. 그러면 1,000원어치 도토리를 이렇게 주죠. 그 도토리를 가지고 난 상점에 가서 음악도 사고 배경음악도 사고 이모티콘도 사고 잔뜩 삽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도토리가 일로 왔죠. 그렇죠? 그러면 상점이 그 도토리를 가져가서 은행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 저금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도토리를 돈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1,000원이 다시 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은행은 뭘 하냐면 도토리가 이렇게 은행한테 오면 도토리에 써 있는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1477번 도토리 사용됨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점이 복사된 걸 또 쓰려고 그러면 이거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장부를 기록해서 중복 사용하는 걸 막아주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비 차운 박사가 만든 암호화폐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런데 2008년에 비트코인이 나올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야, 은행 니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우리를 감시한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은행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 우리한테 감나라 대처나라 하는 행동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암호화폐 모델에서 얘를 없애고 싶은 겁니다. 얘를 없애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중복 사용을 감시할 기관이 없어지죠. 그렇죠? 자, 우리가 경찰서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경대를 구성하면 되죠. 그렇죠? 이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홍진경 씨는 무서워서 한국에 어떻게 살아요? 빨리 한국을 떠나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경대를 구성하면 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은행의 역할을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은행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자, 이 세 사람이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인터넷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쓸 때마다 장부에다가 몇 번 도토리가 사용됐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B, C가 있죠. 얘네들 P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보니까 1477번과 1423번 도토리가 이미 사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 사람이 1423번 도토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감시하고 있다가 야, 1423번 보니까 이미 장부에 기록돼 있네. 그러니까 이거 중복 사용이야. 복사해서 쓰는 거네. 이런 식으로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의 기관이 하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지금 얘네 둘은 열심히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부에 1477번, 1423번 도토리가 사용됐다고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그래서 1423번 도토리가 사용될 때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1477이라고만 써 있죠. 자, 어떤 사용자가 1423번 도토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과거에 사용됐던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야, 이거 처음 사용되는 건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애가 1423번이 과거에 사용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얘가 친구라서 봐주는 거예요.
이거 처음 사용된 거 맞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은행이 하던 일을 은행 없이 여럿이 나눠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실수건 고의건 간에. 우리가 블록체인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산장부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은행의 서버에 장부가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은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용자들마다 각자 데이터베이스, 장부를 자기 PC에 갖고 있잖아요. 이래서 분산장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분산장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것 같고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인터넷 투표 기능이 있는 분산장부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부를 이렇게 여러 명이 관리할 때는 장부의 내용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장부의 내용이 불일치할 때는 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부가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다수결로 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투표 기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의 기능이 있는, 투표 기능이 있는 분산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냐면 이 투표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분산 장부가 아니고 투표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데이터가 불일치할 때는 서로 조율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블록체인이 제대로만 완성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직접 민주주의로 다 결정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모든 것을 투표 기능을 통해서 다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을 따로 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권위기관을 전부 다 없앨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런 문제,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존재할 때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연구는 82년도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고요. 레즐리 램포트라고 하는 양반이고, 이 양반은 튜링상이라고 그래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한 명도 저걸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을 최근에 2010몇 년도에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로 인터넷상에서 합의를 구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의를 구하느냐? 제가 좀 이따 이제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 일단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사용자마다 장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 도토리가 사용됐는지 장부를 열심히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장부를 서로 회람시켜요. 회람시켜서 모든 사람이 회람했는데 의견이 다른 장부가 없어요. 그럼 만장일치죠. 그렇죠? 그럼 그냥 그 장부를 옳은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회람시켰는데 틀린 장부가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 장부가 틀린 게 2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표에 그냥 붙이는 겁니다.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다수결이 옳다고 하는 장부를 옳은 장부로 채택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블록체인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알트코인이라는 표현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알트코인은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약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잡코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땅덩어리가 얘가 제일 크죠. 비트코인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 한 1,500종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0종 이상이 존재하고요. 어디서 조사를 해봤더니 매주 한 15개 정도 나왔다가 또 15개 정도 사라지고 이걸 반복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면 모든 암호화폐가 다 살아남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암호화폐라는 게 세상에 살아남으면 다 교통정리가 돼서 한 2-3종 정도 남고 다 사라질 거다. 이렇게들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략적인 건 말씀드렸고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용어만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사람들이 장부를 만들어서 회람시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10분마다 만들어지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블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부의 한 페이지가 따로 놀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부의 한 페이지를 철로 이렇게 딱 엮어서 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의 한 페이지, 즉 블럭의 각 페이지를 하나로 연결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 그러면 장부를 책으로 만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합의는 뭐냐면 장부, 블록을 회람시켰을 때 만약에 틀린 장부가 나오면 투표에 붙여서 틀린 내용의 장부를 솎아내겠다는 얘기고요. 요 코인 채굴, 즉 우리가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고 하는 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화면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 들어가는 게 계좌번호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비트코인의 전자지갑 주소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받을 사람의 계좌번호를 쓰고 여기 2.3 비트코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샌드를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계좌에 있던 2.3 비트코인이 요 계좌로 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C8Z6X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외기는 되게 힘든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점에 가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네모나게. 그래서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이런 계좌번호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2.3에서 샌들 누르면 요 계좌번호로 이체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와 비트코인이 다른 점은 뭐냐면 인터넷 뱅킹 할 때 우리가 계좌를 개설하면 실명 확인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에서는 계좌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고요. 불추적성이 만족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계좌 이체할 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IT 기술이 뭡니까? 5천만 국민한테 제일 미움을 받는 IT 기술. 공인인증서죠. 그렇죠? 비트코인 속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기술적 메커니즘이 구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하고 딱 엔터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요 속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기술적 메커니즘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이라는 사람 계좌에서 산드라라는 사람 계좌로 5비트코인을 이체하라. 그러고 엔터를 딱 누르면 여기서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걸 갖고 전자서명을 하는 행위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체가 되는 거고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계좌 이체가 일어나면 이런 모든 계좌 이체 기록은 은행의 중앙 서버에 기록이 되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돼요? 블록체인 상에서는 은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계좌 이체 내역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PC에 다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장부를 만듭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이 사람만 계좌 이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좌 이체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쓰는 사용자라면 여러분들 모두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10분 동안 일어났던 계좌 이체 내역을 이렇게 다 적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적진 않죠. 여러분들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저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서로 회람을 하죠. 회람을 해서 틀린 내용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그냥 저걸로 결정되는 거고 틀린 내용이 발견이 되면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부가 선정이 되면 그 장부를 앞에 있던 장부에 딱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일단 요 블록이 앞에 체인에 연결이 되면 체인에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요 블록에 기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체됐던 내역을 수정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용자가 자기 PC에 이렇게 블록체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강화됩니까? 투명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럼 제가 우리은행에 가서 저 모든 우리은행 고객의 거래 내역을 다 보여주세요. 우리은행이 안 보여주죠.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은 모든 사람 PC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거래들이 언제부터 언제 발생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갖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단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기록되면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 극대화돼서 누구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전에 농협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해커가 농협 중앙 DB에 있는 거래 내역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협
은행 업무가 일주일 동안 마비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블록체인,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된 요 블록체인이 이 사람 PC에도 있고 이 사람 PC에도 있고 이 사람 PC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해킹당해서 이 데이터가 지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 PC에서 카피 받아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을 쓰면 해킹이 안 된다는데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보시는데 블록체인이 뭐 해킹이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으면 이거 틀린 기사구나. 기자가 내용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데이터가 기록되면 삭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한테 다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극대화된다. 세 번째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블록체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셔도 끝에 강연 들은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알아두시면 좋긴 하고요. 자, ABCD 5명이 비트코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A가 내가 10분 동안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다 기록했어. 내가 회람시킬 테니까 너희들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A가 자기가 만든 장부를 BCD한테 뿌려줍니다. BCD가 저걸 받았어요. 확인해봤더니 자기네들이 만들던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만장일치죠. 그러면 A가 뿌린 요 장부를 옳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면서 A, B, C, D 요 사람들 컴퓨터에 A가 만든 장부가 다 보관됩니다. 그 다음 또 10분이 지났어요. 10분 동안 또 열심히 사람들이 인터넷을 감시하면서 장부를 만듭니다. 10분 동안 일어난 거래들을 다 기록하죠. 이번엔 B가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다 뿌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한번 내가 만든 장부가 옳은지 확인해봐. A, C, D가 확인했더니 B가 만든 장부가 맞아요. 옳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B가 만든 장부를 A가 만든 장부에 연결시킵니다. 체인이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면 A에 기록된 내용과 B에 기록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 AB 블록체인은 ABCD 모든 사람 PC에 다 저장됩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가용성이 극대화되죠. 그렇죠?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C가 내가 장부 제일 처음 만들었어. 그러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람을 딱 시켰는데 D가 근데 네가 만든 장부 좀 이상한데? 내가 만든 장부 보내줄 테니까 봐. 자기 것도 뿌리는 거예요. C가 만든 장부에는 9건의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D가 만든 요 검은색 장부에는 10건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써 있어요. 그럼 9건이냐 10건이냐 어떤 게 맞는지 판단을 내려야 되죠. 그렇죠? 또 10분이 지금 일단은 요 상태로 모든 사람 PC에 요걸 그대로 저장해 놓습니다. 또 10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2가 내가 장부 제일 처음 만들었어. 너희들 한번 살펴봐. 이러면서 쫙 뿌립니다. 뿌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2가 만든 장부를 D나 C 중에 하나에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가 나는 내가 쭉 봤더니 D가 만들었던 장부가 옳은 것 같아. 즉 나는 D의 장부를 지지해.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계속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장부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쭉 보시면 요게 줄이 제일 길죠. 그렇죠? 얘는 줄을 서다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줄선 요 검은색 장부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장부입니다. 요 보라색 장부, 줄 서다 만 장부는 대다수가 저거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장부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요 줄이 길지만 사람들이 요 뒤에 줄을 쫙 쓰게 되면 요 장부가 옳은 장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어떤 장부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 뒤에 5개에서 6개 정도가 따라 붙으면 그 블럭은 옳은 장부, 옳은 블럭이라고 인정하라. 보통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D 장부는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D 장부는 옳은 장부입니다. 대다수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장부예요. E는 뒤에 5개가 줄 서 있죠. 얘도 옳은 장부입니다. 근데 얘는 뒤에 2개밖에 안 서 있죠. 얘는 아직 옳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기다 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옳은 장부가 되니까.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장부 뒤에 5개에서 6개 줄을 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50분에서 60분 걸리죠. 그래서 장부 하나당 10분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블록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우리가 보통 돈을 쓸 때 패스트 페이먼트가 있고 슬로우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패스트 페이먼트는 뭐냐면 돈을 주자마자 물건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돈 지불하자마자 햄버거 나오잖아요. 이게 패스트 페이먼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파크 같은 데서 주문하면 주문하고 돈 지불했는데 2, 3일 있다가 책이 오잖아요. 이런 게 슬로우 페이먼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이 장부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복사해서 쓴 건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단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부를 봐야 됩니다. 장부를 보고 야 이거 과거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없는데 판단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부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 내리려면 뒤에 6개가 줄을 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을 받은 다음에 이게 중복 사용된 건지 아닌지 판단을 내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페이먼트에 보통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 얘기 나오면 그렇게 속도가 느린 걸 어디다 갖다 써요 라고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 쭉 긁으면 은행에 가서 이거 분실된 카드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바로 이쪽으로 응답이 와서 전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의 기관에서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됩니다. 요새는 이 시간이 많이 단축되긴 했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아직은 속도가 느립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런 꼴을 띠게 될 겁니다. 이런 꼴을 띠게 될 거고요. 모든 사용자들 PC에 이런 블록체인들이 다 저장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길이가 자꾸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세요. 아니, 저게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게 계속 증가할 텐데 그거를 제 PC에다가 어떻게 다 저장해요?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쓰실 때는 실제로 내가 이 모든 블록을 다 저장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충분해서 이거 다 저장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건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 쓰는 기능만 넣을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람들이 장부를 만들어서 회람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블록체인을 이렇게 쫙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 만들어진 요 블록, 요걸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만들어진 블록이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쓰는 블록체인의 제네시스 블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면 여기에 무슨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뭐 더 타임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영국의 더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이틀 문구를 제네시스 블록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언제부터 구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렇게 마킹하기 위해서 신문의 한 구절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 신문이 미국 신문이 아니고 영국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영국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블록에 영국 신문에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쓰시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게 되는데 나는 지갑 기능만 있으면 돼. 아니면 나는 모든 블록체인 데이터를 다 기록할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세팅하실 수 있도록 비트코인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닝 또는 프루프 오브 워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신기할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학번입니다. 90학번이라서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94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안 공부하던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 관련한 것들을 사실은 많이 봤거든요. 그 당시에 암호화폐 연구가 한창 많을 때라서 실제로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기술만 놓고 보면 90년대 오태 공부했던 기술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과거에 개발돼서 죽어있던 기술들을 다시 살려냈다. 다시 숨을 불러 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가 막히게 우리한테 영감을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채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는 아까 제가 경찰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경단을 구성해서 우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말로는 돼요. 그런데 실제 돌아가는 사회가 자발적으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잘한 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절대로 이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센티브를 주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열심히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장부를 열심히 만들어서 회람시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그걸 최초로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자고 결정한 겁니다. 인센티브를 얼마씩 줍니까? 얼마씩 줬을까요? 50비트코인씩 줬죠. 그렇죠? 그러면 1비트코인 대박이죠. 그렇죠? 1비트코인이 잘 나갈 때 얼마였습니까? 2,600만 원이었죠. 그럼 10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장부 회람시켜서 1등만 먹으면 10분 만에 50 곱하기 2,600만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10분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채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부를 만들어서 뿌린다라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분산 장부가 아니고 투표 기능이 있는 분산 장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이 투표 시스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얼마 전에 뭐 드루킹 사건도 있었죠. 왜 어렵냐면, 인터넷의 투표 시스템은 가짜 아이디를 이용한 평판도 조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대면 확인하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짜 아이디를 몇백 개씩 사서 몰아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보통 아는 말로 평판도 조작이라고 그러고요. 전문 용어로는 시빌 어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블록체인도 그 안에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빌 어택, 즉 평판도 조작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아까 이 검은색 블럭이 오른 블럭이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해커입니다. 근데 이 해커가 평판도 조작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가짜 계정을 한 200~300개 삽니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가짜 계정을 가지고 장부를 200~300개를 순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갖다 쭉 붙입니다. 그러면 좀 전까지 오른 장부가 이거였는데 이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평판도 조작입니다. 실제로 블록체인도 줄이 길게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런 평판도 조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장치를 했냐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또는 구글, 페이스북상에서 이런 몰아주기 못하게 하려면 어떤 거 합니까? 우리가 캡차 코드 같은 거 이용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도 이런 거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캡차 코드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 한 10분 정도 이 숫자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야 요 퍼즐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장부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이런 캡차 코드 하나씩 풀어서 장부에 붙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얘는 해커인데 얘가 혼자 평판도 조작을 하려면 장부 100개를 만드는데 그 100개에다가 캡차 코드 하나씩 푼 걸 다 넣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혼자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캡차 코드 100개를 혼자 푸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각 사용자가 캡차 코드를 그냥 한 개씩만 풀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으로 이 검은색 줄이 길어지는 속도가 빨간색 줄 길어지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평판도 조작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 블록체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블럭에 페이지 번호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블럭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럭이 체인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10분 동안 일어난 계좌이체 내역들이 쭉 들어가고요. 각각의 전자서명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 캡차 코드 풀었습니다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실제 생긴 모습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PC에 다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 동안 열심히 들여다보라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거기다가 장부를 만들 때마다 캡차 코드도 풀래요. 엄청 어려운 거. 이거 자발적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시작한 거고요. 그 인센티브가 최초에는 50비트코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2,600만 원 곱하기 50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10분마다 50비트코인씩 계속 지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넘쳐나죠. 비트코인이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떻게 했냐면 4년을 주기로 이 인센티브가 반으로 계속 떨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50비트코인, 그 다음 25비트코인, 그 다음 4년은 12.5비트코인. 현재 장부를 만들어서 돌렸을 때 최초로 만든 사람한테 주는
현재 인센티브 가격은 12.5 비트코인입니다. 12.5 비트코인도 적은 액수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0만 원 하거든요.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10.5니까 적지 않죠. 이게 10분마다 지급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절반씩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얘기할 때 통화량이 정해져 있습니다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나면 더 이상은 인센티브 줄 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이상 안 주면 사람들이 장부를 열심히 안 만들 거고, 장부를 열심히 안 만들면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했냐면, 야, 2,100만 개를 다 인센티브로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때마다 신용카드 수수료 떼듯이 수수료를 떼. 그래서 그 수수료를 지급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00만 개의 비트코인 갖고도 계속해서 그 생태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암호화폐를 만들 때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암호화폐를 만들 때 데이빗 차운 박사가 내놓은 은행을 놓고 만들 수도 있고요. 은행 없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있는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행이 암호화폐의 전체 통화량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 때는 은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만들 때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냐면 적어도 이 정도 개수만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안 빠질 거다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실은 대충 한 거고요. 요새 나온 암호화폐들 좀 잘 된 건 저 개수를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잘못 예측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별로 가치를 인정 못 받고, 너무 또 품귀 현상을 빚으면 너무 가치가 폭등하니까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실제로 인터넷 가시면 이런 스탑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인센티브가 언제 절반으로 떨어지느냐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의 개괄적인 내용을 보신 거고요.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즉 투표 기능이 있는 이 분산장부라 불리는 블록체인이 과연 완벽한 기술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세 가지의 난제, 트릴레마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 탈중앙화 문제와 확장성 보안,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치는데 내기에서 크게 잃었어요. 그럼 보통 뭐부터 합니까? 드라이버 바꾸고 퍼터 바꾸고 이 장비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죠.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모든 사용자들이 가정용 PC, 즉 데스크탑 PC를 이용해서 장부를 만들고 회람시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부를 열심히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 인센티브의 가치가 굉장히 폭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남들보다 장부를 빨리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PC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CPU 갖고 하던 PC를 그래픽 카드를 왕창 사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용산전자상가나 이런 데 가면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왕창 사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무슨 얘기까지 했습니까? 장부를 만드는 데 특화된 전용 칩을 생산하겠다 이랬죠.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돈 많은 사람이 이 전용 칩을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빨리 장부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장부에, 즉 투표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이게 중국의 1등가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든 꾼 회사입니다. 빅메인이라고 하는 이런 창고 같은 게 여러 개가 있고요. 이 안에 한 군데 들어가면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10분 단위로 계속해서 장부 만들어서 회람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선 인센티브는 다 이쪽으로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들이 장부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럽니까? 암호화폐 대통령은 중국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중국 시설이거든요. 실제 81%는 중국에 있습니다. 5%가 아이슬란드에 있죠. 왜 아이슬란드가 2위일까요? 이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이게 불이 납니다, 이게. 냉각장치를 잘못하면. 근데 아이슬란드 춥잖아요. 그래서 2위가 아이슬란드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서요.
여러분들 PC를 저한테 연동시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장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나눠드릴게요. 이런 사이트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기관들로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 워낙 많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그걸 깨뜨리는 연구도 같이 진행됩니다. 올 초에 연구 결과가 나왔죠.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경우에는 상위 4개의 전문꾼들,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의 전문꾼들이 장부의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즉 탈중앙화돼 있지 않다. 두 번째는 확장성 문제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는 모든 것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합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상용화시키기가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실제 한국은행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존의 중앙 서버 방식의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바꿔서 운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기존 9시간보다 2시간 33분 더 느려지더라. 뭐 이런 실제로 실측한 사례도 있고요. 우리가 전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좋잖아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직접 투표를 하면 좋죠. 근데 그럼 뭐가 많이 듭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을 선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 형태죠. 그렇죠?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장부가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 사용자 모두가 투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온 게 페더레이티드 블록체인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뽑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어떤 장부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간접민주주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약 다 보고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도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인터넷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컴퓨터를 뽑아주는 겁니다.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왜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초창기에 공격을 받았냐면 블록체인의 이상을 얘기할 땐 얘를 얘기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그럼 솔루션을 한번 봅시다. 제품 한번 봅시다. 그럼 뭐가 오냐면 얘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많이 사라지죠. 예를 들어 대기업이 회계 조작 문제에 항상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 운영하던 회계 장부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신문 보시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 블록들을 모든 국민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열사끼리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하고 별로 나을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JTBC 토론회에서 문제됐던 것이 야 이렇게 에너지 낭비가 심해도 돼?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엄청난 장비를 놓고 블록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니까 에너지 소모가 클 거 아니에요? 실제 올 연말 정도 되면 전 세계 전기량의 0.5% 정도는 블록체인 만드는 데 소비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아이슬란드는 춥기 때문에 아까 만드는 그런 채굴 전용 장비들을 아이슬란드에 많이 위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냐면 정작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쓸 전기가 모자라답니다. 제가 아까 이게 인센티브 때문에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인다고 그랬는데 이 광기가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옛날에 1비트코인이 2,600만 원 했죠. 그게 지금 한 1,0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옛날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전문 채굴꾼들이 뭘 하겠어요?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수익을 내냐면 어떻게 하면 값싸게 전기를 공급받을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어떻게 했어요? 러시아의 전문꾼이 화력발전소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석탄하고 나물 떼갖고 저기서 나온 전기를 자기 그래픽카드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겁니다. 블록체인이 잘 쓰면 좋죠.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인간 본성이 저런 걸 자발적으로 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센티브란 개념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인센티브가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광기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준을 훨씬 벗어납니다. 과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명성. 실제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저같이 보안하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비트코인을 조금씩 갖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 비트코인을 왜 썼냐 하면 저 익명성 때문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좀 검색해 보시면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딥웹이나 다크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을 서핑할 때 뭐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그걸 찾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이 정상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사이트들, 그걸 우리가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접속하시려면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서 깔으셔야 돼요. 일단 그걸 설치하시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법을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다 팝니다. 뭐 총기류, 마약, 무슨 뭐 음란물, 회사 기밀 자료, 해킹 툴, 뭐 그런 다 팝니다. 해커들은 그런 데서 해킹 툴도 구매하고 자기 것도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딥웹이나 다크웹을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웹이나 다크웹에서 총 사고, 마약 사고, 해킹 툴 사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쓰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을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폭등했냐면 중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데. 근데 위안화를 가져나가려고 그러면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 내에서 위안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서 비트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건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걸 추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워낙 찾는 데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완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폭락하죠. 그걸 누가 떠받쳤습니까? 대한민국이 떠받쳤죠. 중국에서 뜬다는 거 보고 우리가 그대로 그걸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보니까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고 이게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의 이 가격대는 그렇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등락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등락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갖는 익명성이, 암호화폐가 갖는 익명성이 사실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암호화폐가 갖는 익명성이 그닥 그렇게 달가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면 추적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의 사용자는 추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00종 중의 암호화폐에는 이런 익명성만 극대화시키는 암호화폐도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네로, 제트캐시, 제트코인 뭐 이런 것들은 익명성이 극대화된 암호화폐입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훨씬 추적하기가 어려운 암호화폐고요. 그 첫 번째가 요 모네로입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가장 추적하기 어려운 암호화폐입니다. 사실은 해킹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모네로를 신문에서 좀 보세요. 언제냐면 이런 데 나타나죠. 해커가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모네로로 환전한 다음에 빼돌렸다 뭐 이런 거.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암호화폐를 탈취하면 모네로로 환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요.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500종의 암호화폐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다 장점이 존재합니다. 나는 익명성에 특화시켰어. 아니면 난 속도를 좀 빠르게 했어. 뭐 나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의 특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된 암호화폐고요. 보통 이제 좀 사기치는 암호화폐들은 이런 기술적 특징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거래소 해킹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것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해킹 사고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거래소랑 관련한 것들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에 있는 저로서는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지금 10몇 년 이상이 됐는데
외국의 주요 컨퍼런스 가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한 원천 기술 논문을 내가 볼 수 있는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한 특허로는 세계 3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특허가 대부분 뭐냐 하면 거래소와 관련한 특허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특허고요. 왜 거래소가 이슈가 되냐면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파는 사람한테 0.05%, 사는 사람한테 0.05%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한테 0.05, 사는 사람한테 0.05, 합하면 0.1%죠. 그렇죠? 거래소가 한창 잘 나갈 때 우리나라 1위 하는 거래소에 하루 거래 대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네? 10조입니다. 10조. 그러면 0.1% 수수료면 0.1%면 얼마냐면 하루에 100억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하는 겁니다. 그 수수료 때문에. 거래소의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래소 제가 심사하느라고 가봤으니까 거래소 우리가 쓰는 인터넷 뱅킹보다 더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설비 투자 별로 안 하거든요. 요새 이제 많이 이슈가 되니까 조금 낮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더 몰리고 있는 거고요. 거래소는 해킹당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불투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던 거래소 데이터를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개월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150불에서 1000불로 올라가는 거, 폭등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봤더니 PC 2대가 자동으로 자기들끼리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작전을 외부 해커가 한 건지 내부 직원이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래소가 해킹당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해킹당한 거야? 아니면 이걸 가지고 튄 거야? 이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게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익이 상충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거래소 쪽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할 것인가, 이걸 기술적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논의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요새는 거래소에서도 워낙 해킹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드웨어 지갑을 써라, 하드웨어 월렛을 써라, 이런 거죠. 공인인증서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보관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렇죠? USB나 보안 토큰에 보관하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요새는 이런 걸 이제 하드웨어 월렛,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그러고요. 암호화폐를 이런 데다 저장하라는 겁니다. 그냥 저장하면 이제 해커들이 가져가니까. 거래소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좀 더 안전하게 하자, 이런 것도 있어요. 탈중앙화 시키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연구고요. 사실은 이걸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속도가 느려서 못 씁니다. 아직까지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 표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아까 제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요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전 세계 국민한테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판문점 기록을 블록체인 안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거기 비트코인 거래 정보가 기록돼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판문점 내용을 이렇게 선언문 내용을 블록체인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뒤에 이제 사람들이 블록을 쫙 따라 붙였으니까 이제 이거는 삭제도 안 되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남은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상에는 암호화폐의 거래 정보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래 정보 말고 다른 정보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얼마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판문점 선언문 이러면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외국의 연구진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비트코인이 쓰는 블록체인을 쫙 조사해봤더니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블록체인에는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들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1.4% 정도에는 비트코인 거래 기록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동 포르노,
회사 기밀 자료, 저작권 관련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요새 뭐 리벤지 포르노다 뭐다 동영상이다 해서 이슈죠. 그렇죠? 만약에 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동영상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페이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페이스북에 연락해서 제 동영상을 내려주세요. 요청하면 됩니다. 잊혀질 권리죠. 그렇죠? 블록체인상에 일단 그런 정보가 올라가면 요청할 기관이 없습니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올라가서 블록 6개가 뒤에 딱 붙으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서도 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정보는 평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은 위변조가 안 되고 극대화된 투명성과 가용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록체인 진영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조기 해결하지 못하면 블록체인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솔루션 중에는 이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도 있습니다. 근데 저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 갖는 다른 특징들을 희생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투명성을 희생시킨다든가 가용성을 희생시킨다든가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왜 블록체인을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는가?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그러면 CPS 또는 O2O를 꼽습니다.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입니다.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더 이상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더니 오프라인으로 짜장면이 오죠. 그렇죠? 택시 온라인으로 택시를 불렀더니 정말 택시가 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방도 온라인 상태에서 고릅니다.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붙어있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동이 훨씬 가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그러면 스마트 제조,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꼽습니다. 이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 제조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극대화된 맞춤형 소량 생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유니클로 매장이 있다. 그러면 제주도의 유니클로든 강남에 있는 유니클로든 강북에 있는 유니클로든 다 똑같은 걸 팝니다. 그렇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주문을 합니다. 또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의 생활 패턴이 전부 다 수집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클라우드라는 곳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럼 업체는 이 정보를 분석해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몇 월 달에 좋아하는구나. 강남에 있는 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뭘 좋아하는구나. 전부 다 뽑아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공장으로 내려보내죠. 그럼 공장에서 3D 프린터와 자동화된 로봇이 그 지역별로 맞춤화된 옷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안 해도 로봇이나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단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단가를 소량 생산하고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옷들이 각 지역으로 배송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스마트 매니팩처링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꽃, 4차 산업혁명의 원유, 뭐 쌀 이러면 그 데이터를 꼽는 겁니다. 데이터가 돌아야지만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를 딱 타보면 기사 아저씨가 택시 앱을 여러 개를 깔아놓고 있죠. 왜 여러 개를 깔아놓고 계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자기들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카카오톡을 쓰긴 하지만 택시는 팀앱 택시로 부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다 따로 돼 있단 말이죠. 가두리 양식을 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도는 겁니다. 그 회사만 볼 수 있죠. 그렇죠? 위키피디아와 지식인 서비스. 지식인 서비스, 위키피디아 어떤 게 제일 다릅니까? 둘 다 대중들이 만드는 백과사전이죠. 위키피디아는 누구든 볼 수 있지만 지식인은 구글 검색 엔진에서 막혀 있죠. 그렇죠? 자, 실제로 모든 업체들은 O2O 플랫폼 사업을 표방합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한테 갖가지 얘기를 해서 정보를 모으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걸 딱 닫아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내가 원하는 용도로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시작하죠. 그렇죠?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손해죠. 그렇죠?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여다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활용할 수 있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되죠. 그게 뭡니까? 블록체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생활 패턴 정보는 수집이 됩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특정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투명성과 가용성이 극대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됩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구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맞춤형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있죠. 그렇죠? 왜? 블록체인의 극대화된 투명성과 가용성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요게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그 데이터를 오픈할 수 있게끔. 그렇죠? 실제로 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이 스마트 시티에 블록체인을 넣겠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블록체인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블록체인을 스마트 시티 인프라로 깔면 굉장한 속도 저하를 일으킬 겁니다. 아직 너무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뭐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믿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위변조 및 삭제 불가, 투명성 및 가용성 확보 이 네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이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는 직거래입니다. 직거래 분야. 자, 이게 지금 아마존이죠. 제가 팔고 싶은 물건을 아마존에 올려요. 그럼 사용자가 아마존을 검색합니다. 물건을 찾았죠? 내가 그걸 산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이게 아마존 서비스의 기본 원리죠. 그렇죠? 근데 부자는 누가 됐습니까? 아마존과 비자카드사의 CEO와 주주들이 부자가 됐죠. 그렇죠? 이걸 블록체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는 투명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블록체인에 올립니다. 그렇죠? 올리면 내가 검색해서 물건을 삽니다. 그 다음에 대금을 뭘로 지불하냐면 암호화폐로 지불을 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암호화폐가 일로 가죠. 그렇죠? 점점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이 생태계에서 쓰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도 부자가 되고 그 암호화폐를 넘겨받은 상점도 부자가 되죠. 그렇죠? 아마존이나 비자카드사의 주주들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생태계에서 같은 암호화폐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공유경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왔죠? 우버 없는 우버. 라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을 연계시켜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가 놀고 있어요. 그러면 블록체인에 올리는 겁니다. 제 차가 지금 한가합니다. 올려요. 그럼 사용자들이 검색해서 그 차를 호출합니다. 차를 이용했죠? 그럼 대금을 뭐로 지불합니까? 주즈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가 넘쳐 흘러서 사용자가 많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암호화폐 주즈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나도 부자가 되고 그 주즈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넘겨받은 택시기사 아저씨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죠. 다 잘 사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뭐 구글 이런 데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도 옛날엔 제공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더 이상 안 합니다. 데이터 빨리 옮기세요.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용자들이 되게 멘붕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뭐냐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들이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딴맘 먹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 들여본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우린 이 사업 접습니다. 데이터 다 빼가세요. 이러면 피해를 보는 건 사용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서 남는 공간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검색해서 남는 공간을 그냥 제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뭘 드려요? 암호화폐로 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는 하드디스크를 갖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도 투자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기 또 제주도니까 에너지 트레이딩 하는 데도 씁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 태양 지별판을 깔았어요.
100만큼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제가 50을 썼고 50이 남았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에 50만큼 전기가 남았습니다. 쓰실 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검색하셔서 쓰신 다음에 암호화폐로 저한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한전을 거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중개기관에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요새 얘기 많이 나온 게 또 이런 거죠. 원산지 추적하는 거. 그렇죠? 제주도에서 뭐 물도 좋은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식당에 앉아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 맞아? 뭐 맞아?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어떤 채취하는 물부터 또는 먹이는 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블록체인에 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앉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음식을 딱 찍기만 하면 처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다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하려면 센서 기술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블록체인이 투명하고 위변자할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외국 같은 데서는 할랄 푸드 같은 거 할 때 이걸 적용합니다. 할랄 푸드 할 때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세이프티 관점으로 많이 와서 예를 들어 광우병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광우병 발생한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서 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청정 지역에서 온 거 맞는지. 그런 거 할 때도 이걸 많이 활용들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시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세이프티, 그러니까 푸드 세이프티를 올리겠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헬스케어 쪽도 블록체인의 많은 응용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서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의 서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의료사고 났을 때 내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고 나자마자 진단서부터 확보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확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단서를 떼려고 그러면 수정된 내용의 진단서를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붙으면 맨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럼 진단서를 병원 서버에 넣지 말고 블록체인에 올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위변조할 수 없고 누구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료사고로부터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진료 기록에는 프라이버시 정보가 들어있는데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이제 아까 차이나는 클래스 나온 그겁니다. 제가 이걸 연예인들한테 막 얘기했더니 나는 저런 서비스는 절대로 이용 안 해 뭐 이러는 거예요. 보톡스 뭐 이러고 나올 텐데 저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세프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요새 어떤 걸 투자하는데 중간에서 기부금을 이렇게 삥땅 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고 그 암호화폐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 사람한테 어떻게 줬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유니세프뿐만이 아니고요. 영리업체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실제로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누구한테까지 갔는지가 다 투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거대 기업들이 됐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지금 개인정보 시장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을 아프리카로 뽑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권은 이미 거대 사업자가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 개인정보 시장이 열리질 않았단 말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기부 시스템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기부를 하면 이게 쭉 가면서 아프리카 애들이 실제로 그걸 받으려면 내 이름이 뭐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고 뭐가 좋아하는지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부를 주면서 아프리카 애들의 개인정보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투표 시스템에다가 블록체인을 쓰자. 우리나라에 시범 사업도 나왔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시겠죠? 저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건지. 투표 시스템, 투표 기록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투표 기록이 중간에 위변조가 되는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순간 시스템의 속도는 굉장하게 느려집니다. 외국에서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패스포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안 들고 다녀도 블록체인상에서 전부 다 검증되도록 하겠다. 국가 단위에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뭐 QR코드 같은 거 몸에다 하나 이렇게 딱 찍고 다니면 어떤 나라 가든지 이렇게 딱 찍으면 블록체인으로부터 내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변조가 안 되니까
어떤 위조 여건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사이버 부대가 연합작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거기 인프라로 블록체인을 쓰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잘 되고 있는 걸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블록체인이 제대로 쓰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변조되면 안 되거나 투명성이나 가용성이 극대화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을 안 써도 되는데 블록체인을 쓴다라고 포장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하도 많아서 스위스의 연구팀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한번 스스로 느껴봐라. 그래서 블록체인이 써야 될 때만 블록체인 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새 뭐 ICO다 이래서 투자 많이 받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딱 보시면 이거 그냥 중앙 서버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의미 없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1세대 블록체인들이고요. 이제 2세대를 말씀드릴게요. 소위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옛날에는 암호화폐가 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불법 복사해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돼요. 그게 블록체인이죠. 근데 자발적으로 이걸 안 하니까 인센티브로 암호화폐 줬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잘 보니까 이게 암호화폐랑 연동돼서 쓰는 거 외에 다른 응용 분야를 써도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말고 블록체인이 갖는 다른 응용 분야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블록체인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딱 불을 지핀 게 뭐냐 하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은 황금에 비유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자체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일에 비유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그래서 25살인가 뭐 그럴 거예요. 러시아계 캐나다인이고요. 뭐 천재입니다. 뭐 IT야 수학 이쪽에 어려서부터 뭐 올림피아드는 휩쓴 친구고요. 캐나다의 명문이 있죠. 워털루 대학이라고. 거기 다니다가 그냥 중퇴했습니다. 그냥 관두고 나왔고요. 비트코인을 보고 고등학교 때 감명받아서 나도 암호화폐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25살 청년의 재산은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멋지죠? 뭐 우리나라에도 오면 뭐 삐쩍 말라갖고 면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청바지 입고 뭐 그러고 옵니다. 머리도 뭐 잘 안 빗은 것 같고. 이더리움을 2013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저걸 한마디로 하면 월드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탈릭 부테린은 재미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블록체인이 저렇게 좋은데 왜 저기에 암호화폐 거래 내용만 써야지?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탈릭 부테린은 야, 블록체인에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냥 올리면 안 될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게 황당하죠. 그렇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있으면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슈가 됐었죠. 어떻게 한 겁니까? 서버를 사다가 자동 댓글 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드루킹이 계속 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귀찮잖아요. 내가 서버도 컴퓨터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설치해서 돌려야 되고 되게 귀찮잖아요. 비탈릭 부테린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올려. 단 그 매크로 프로그램에 현상금을 걸어 이러는 겁니다. 뭐냐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가 딱 올려놓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저 대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주시는 분한테 5비트코인씩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더리움 상에서는 이더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매크로 프로그램 딱 올리고 이 프로그램을 저 대신 대신 수행해 주시면 5이더씩 드립니다. 쓰는 거예요. 일단 블록체인에 올라가면 누구든 저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5이더씩 드린다고 그랬는데 말을 바꿀 수 없죠. 위변조할 수가 없어.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저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이더나 줘?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얘네들이 다 손들고 대신 돌려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현상금만 걸었는데 얘네들이 다 나 대신 수행해 주는 거죠. 이게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모이면 내가 컴퓨터를 안 사고도 굉장히 증폭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월드 컴퓨터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면
좀 웃기긴 한데 뭐 저걸 어디다 써먹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그러시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용어를 96년에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는 현상금 걸린 프로그램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현상금 걸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저도 애들이 있어서 스마트폰 게임하고 얘네들이 게임 아이템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남자놈도 있고 여자놈도 있는데. 근데 제가 참 적응이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여자애가 이제 그 나무 키우고 정원 키우는 거 있죠. 아침마다 이렇게 물 줘갖고서는 정원 키우는 거. 이게 자꾸 뭘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 이 나무하고 꽃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게임회사 서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게임회사 서버가 문을 닫으면 내가 그동안 샀던 나무하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뜻 그 게임 아이템을 못 사주겠더라고요. 얘는 저 암호 고양이라고 그래서요. 고양이 키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때부터 암호화폐를 내고 고양이를 사서 잘 키웁니다. 다 크면 다른 고양이랑 교배를 시켜요. 희귀종이 태어나면 또 비싸게 팔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고양이랑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갑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 회사가 망해도 저 고양이는 죽질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저 고양이는 나랑 같이 있고 내가 죽고 나서도 저 고양이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디지털 고양이가 재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걸 우리가 DApp이라고 합니다. Decentralized App. 그래서 탈중앙화된 앱. 게임 서버에 내 게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 규모는 처음 딱 오픈하자마자 4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그러고요. 실제 10만 달러 고양이도 있었고요. 1만 달러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많이 빠졌지만 처음에 딱 오픈하고 나서 25% 이상의 사용자가 몰려서 네트워크가 마비될 지경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매년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게임 탑10 이런 게 매년 공개됩니다. 블록체인의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게 또 매력적이었냐면 우리가 보통 ICO 그래서 막 투자 받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고양이라는 걸 팔아서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또 수익 모델도 창출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립토 키티라고 하는 암호 고양이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야, 이더리움이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스티밋. 이게 이제 블로그입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블로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싸이월드를 하셨던가요? 자, 저는 했거든요. 자, 싸이월드 애지중지 사진 다 넣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합니까? 저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다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애지중지 올렸던 것들이 다 쓸모 없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이버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블로그 사업을 접겠대요. 그럼 난 그동안 쌓아놨던 내 모든 글은 사라지는 겁니다. 말이 백업이고 백업 받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블록체인 상에다가 블로그를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건데 그거는 블록체인에 올라가요. 회사가 망해도 내가 쓴 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 볼 수 있고 함부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글 쓰면 어떻게 해요? 끽해야 별풍선, 그러니까 좋아요 누르는 거잖아요. 좋아요 많이 받으면 광고 요청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블록체인 갖고 글을 썼는데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면서 막 몇만 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일이 날라오는데 이 글을 그냥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만 주시면 10만 원 드립니다. 건당.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블로그로 하는 게.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쓴 글이 블록체인 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좋은 글일 경우에는 그냥 좋아요 누르는 게 아니고요. 암호화폐, 스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로 직접 줘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되죠. 저게 딱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네이버에 있던 웹툰 작가들이 절로 옮겨갔습니다. 왜 네이버가 내 만화를 검열하지? 이러는 거예요. 난 수수료 안 주고 내가 직접 받을래. 그래서 일로 다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모델이었고 실제로 이게 딱 터지고 나서 야 그럼 우리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동영상 서비스도 만들자 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유튜브도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다 쌈박한 줄 알았죠. 시간이 지나니까 부작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인데 내가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술 한잔하고 기분이 울적한 마음에 옛사랑 생각도 나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엔터 치고 잠에서 깼는데 이거 지워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못 지우는 겁니다. 와이프한테 혼나고 자손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이때쯤 약주를 하셨구나. 평생 남는 거예요. 평생.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블로그에 글 하나 쓰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호화폐로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니까 컨텐츠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정하는 어떤 비트코인 사용자, 어떤 스티밋을 쓰는 사용자들의 자정 능력에 기대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현상금 걸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까딱 잘못하면 돈만 왕창 나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상에서 여러 가지를 프로그래밍해서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도 않아요. 일단 한번 프로그램을 블록체인 상에 올리면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해본 기업도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딱 나오면서 야,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 탈중앙화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투자도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ICO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ICO는 뭐 우리가 뭐 코인, 토큰 뭐 이렇게 막 구분해서 얘기는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일단은 생략을 하고요. 그냥 저는 코인이란 표현, 그러니까 토큰이란 표현으로 그냥 통일시키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약자예요. 그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동전 암호화폐 맞교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식이라는 건 주식 상장하려면 회사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죠. 그래서 3년 정도 실적을 꾸준히 내야 됩니다. 그럼 그 3년간의 실적을 갖고 평가받아서 주식을 상장할 수가 있죠. 그렇죠? ICO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암호고양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암호고양이는 이런 특징이 있고 블록체인에 올라가기 때문에 안 지워집니다. 제 사업계획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성공할 것 같으면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게 ICO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없는데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뭘 쓰냐면 이런 식으로 백서라는 걸 씁니다.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백서를 쭉 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특징은 어떤 게 있습니다. 이걸 쫙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이 백서를 읽어요. 읽어본 다음에 야, 이거 사업 모델 괜찮네. 그러면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경에 제약이 없죠. 우리가 달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스닥에 가야 되죠. 그렇죠? 한국 원을 받으려면 코스닥에 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받았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드리냐 하면 제 크립토키티가 대박이 터지면 가치가 상승할 김승주 코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5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1 비트코인을 주시면 저는 5 김승주 코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 백서가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김승주 코인의 가치가 1대5의 그런 어떤 비율 정도가 유지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CO를 굉장히 고위험도 상품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저걸 굉장히 고위험도 상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보통 이거 고위험도 상품이야. 이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럼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국내의 경우에 저걸 풀어서 투자를 왕창 했다가 만약에 손해보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경고했잖아요. 이거 고위험도 상품이라고 경고했는데 당신 잘못이지 이걸 왜 우리 정부한테 이럽니까? 이런 말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ICO와 관련해서 제가 업체분들을 만나면
좀 모순적인 얘기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규제는 풀어주는데 억울한 사용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아주세요 이러거든요. 정부가 억울한 사용자가 생기지 않게 해서 막으려면 선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럼 규제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규제를 풀라고 한단 말이죠. 그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캠 ICO라고 하는 게 그 사기치는 그런 ICO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예수코인일 거예요. 삼성코인. 삼성 계열 호텔에 투숙하면서 국제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코인도 이익을 드립니다. 이게 백서 1억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ICO가 어떤 성격의 ICO냐를 구분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제재하려는 움직임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ICO 그럼 스위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스위스는 왜 암호화폐에 우호적이냐 하면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비밀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정부가 우려하는 건 비밀금고의 주도권이 암호화폐에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호화폐의 주도권 자체를 뺏기기 싫은 겁니다. 그래야 비밀금고의 어떤 그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개방적인 겁니다. 실제로 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한국하고 중국이죠. 그다음에 스위스는 육성이고요. 싱가포르 육성, 에스토니아 육성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싱가포르이 그냥 육성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싱가포르에서 사업하신다는 분들은 요새는 ICO 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도 굉장히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을 하지만 이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 계신 분들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어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해도가 올라가셔서 요새는 ICO 보통 하려면 최소한 10억은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모듈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백설 딱 만들잖아요. 그럼 SI 업체 같이 전문적으로 구현만 해주는 팀이 있고요. 광고만 해주는 팀도 있고요. ICO 백서에 법률적인 것만 검토해주는 팀도 있고요. 완전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쪽 시장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판단하시려면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서 장부구실을 하는 게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이 자발적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이건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하시려면 이게 장부로 쓰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죠. 크립토키티든 스티밋이든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부작용은 없는지 영속성이 있는지 그 비즈니스 가능성을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요 이런 좋은 블록체인을 개발해서요 이렇게 좋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게 백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국내 블록체인 기술 중에 외국 정말 유명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걸 거의 못 봤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걸 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판단하기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보다 예측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두 가지를 해야 암호화폐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은 사실은 시민단체의 어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자정 능력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좀 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사이트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ICO를 하면 백서를 분석해서 기술적인 분석,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다 분석해서 레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이트가 한 3, 4개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유명한 사이트들에서 공통으로 추천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 너무도 많은 ICO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ICO 생태계를 어느 나라가 만들려면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인프라부터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이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벌써 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뭐 장단점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마지막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이게 뭐 같은 해의 기술 곡선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생겨나면
사람들이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왕창 끼었다가 사람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이제 거품이 쫙 빠지면서 밑으로 빠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기술이 정말 그 기술 고유의 장점이 있으면 제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장점이 전혀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이쪽 관련 기술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블록체인이 장점이 전혀 없는 기술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위변조 방지, 탈중 강화, 가용성, 투명성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들은 단점도 갖고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보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블록체인이 자기 위치를 찾아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얘기했듯이 1, 2년 안에 우리 세상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독일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쪽은 조금 구현하기 쉬운 거, 이쪽은 구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문가들이 만약에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히트 상품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3년에서 5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야는 암호화폐,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에너지 전기차 충전, 그리고 에너지 트레이딩. 아까 에너지 이렇게 막 태양 지별판 모인 거 에너지 파는 거 있었죠. 그런 쪽이 일단 가시적인 효과를 먼저 낼 거고, 아까 제가 스마트 시티에서 인프라로 쓰인다는 거 있죠. 그건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될 기술적 난제와 윤리적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까도 차이나 클래스 영상에서 나왔지만 저는 블록체인 비교할 때 항상 줄기세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줄기세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2, 3년 안에 당장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기술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 난제가 너무 배리어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얘기를 하실 때 줄기세포처럼 좀 긴 안목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투자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갖는 그 장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큰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1시간 반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수님의 열강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2분 정도 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오늘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의 명과 암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십시오. 손 들으신 겁니까? 네. 계단 중간에 계신, 예, 안경 끼신 남자분.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중국 재외동포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거래가 호황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스마트폰 결제요? 네. 스마트폰 결제는 저는 앞으로 훨씬 더 늘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게 뭐 QR 코드를 쓰느냐 뭘 쓰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뱅크 자문을 꽤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 이거 쓰기 편한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뜯어보면 그 안에 솔루션은 인터넷 뱅킹에서 쓰는 보안 솔루션보다 훨씬 많은 장치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카카오뱅크는 스마트폰에서만 돌아가지 PC에서는 돌아가지 않죠. 그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2개 다 할까 스마트폰만 할까 하다가 스마트폰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왜 그렇게 통일시켰냐면 일관되게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스마트폰은 터치스크린 나와서 한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PC는 뭐 키보드도 있고 이래서 그 정도 편리성을 제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성능도 되게 좋아지고 그 터치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PC보다는 일단 스마트폰이 그 안에 하드웨어도 그렇고 조금 안전한 장치들이 좀 있습니다. 뭐 생체 인식 기술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중간에 계신 안경 끼신 남자분. 얼마 전에 제주도가 제주도를 블록체인의 성지로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언론에 나온 발표만 갖고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그 발표를 교수님께서는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서울에서 살아서 저도 사실은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고요. 상세 내역을 잘 볼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규제하느냐 풀어놓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정부가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에서 어떤 걸 하신다라면 규제를 푼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블록체인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라는 쪽으로 가셔야지 너무 규제를 푼다 쪽으로 가시면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히 부탁드리고 싶으신 건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들을 봐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했든가 또 그런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한번 배치마킹 하신 다음에 그런 안전장치부터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이위의 산업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줄까를 고민하시면 훨씬 좀 더 좋은 안이 나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한 분만 네, 앞에 계신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아까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 매뉴팩처링인데요. 네. 이제 그 극도로 이제 맞춤에 대한 소량 생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부급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돼서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통해 그걸 공유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부 산업의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구독 모델이라든가 신사업 모델 중에서 보면 그러한 맞춤권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거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판매를 통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나 기업들이 이런 블록체인화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공유하는 거에 대한 심한 반발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앞으로 저희 시장 경제상에서도 이게 나중에 좀 그럼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앞으로 블록체인이 왔을 때 데이터 활용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넘어서서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기업체들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웬만한 대기업들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강연하고 뭐 컨설팅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블록체인 일단 첫 번째 암호화폐든 블록체인이든 기존의 사업을 없애버리고 이걸로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실제 외국에서 보고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존이 있었죠. 이 아마존을 대체하는 걸로 오픈바자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존은 중간에서 아마존이 수수료를 떼지만 오픈바자는 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존은 없어지고 오픈바자만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마존은 아마존의 역할이 있고 오픈바자는 오픈바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는 떼지만 나는 AS라든가 로켓 퀵 배송이 좋아서 아마존을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서 만드는 PC도 있지만 용산에서 조립 PC를 사다 만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공존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중앙 집중형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AS나 서비스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업체들이 많이 블록체인을 갖고 뭘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 블록체인으로 바꾸겠다? 바꿀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은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4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BM의 내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뭐로 바꾸셨어요? 그럼 그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전혀 안 하던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 예를 들어 다른 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면 뭐 투명하게 뭘 공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에는 블록체인이 효과를 발휘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바꾸려는 순간 엉뚱한 모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갑자기 블록체인을 쓰겠대요. 그래서 어디다 쓰십니까? 물어봤더니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 정보를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고객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재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LG U+가 좋아하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고객 정보를 우리만 볼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폐쇄적인 블록체인을 운영한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중앙 서버 방식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억지로 블록체인을 쓰려고 그러니까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록체인이라는 사업은 기존의 걸 바꾸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잘하는 게 있다라면 그걸 바꾸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 하던 것 중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급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없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로써 제6차 제주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행복의 물, 지친 마음 씻어주는 힐링의 물, 제주의 미래 밝혀줄 희망의 물. 한결같이 당신과 함께하는 나는 20살 제주 삼다수입니다. 도민의 사랑으로 대한민국 대표 먹는 선물로 성장한 제주 삼다수. 지난 20년처럼 앞으로의 20년도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주 삼다수 20주년.